군대에서 잃어버린 이름표 때문에 성범죄자가 될 뻔했다면, 더욱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아야만 한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사실이라면 너무나도 끔찍한 범죄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아의 최의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태아가 항소심을 맡아서 1심에서는 유죄, 그것도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강제추행 치상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는 잘못된 범인 식별 절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이름표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는지 끝까지 보시면 형사소송 절차와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실 겁니다. 주인공은 육군 1병으로 부대에서 근무한 지 약 8개월 정도 됐었던 20대 남성이었고요. 피해자는 그 대대 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61세의 여성분이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좌변기를 닦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세제가 묻었네요, 닦아드리겠습니다 라며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1, 2분 뒤에 다시 들어와서는 아이고, 엉덩이에 물이 많이 묻었네요, 그런데 엉덩이가 참 예쁩니다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에 놀라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화장실 칸 앞에서 가로막은 뒤에 어머니 같아서 그런데 뽀뽀 한 번만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며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볼에 뽀뽀를 하게 만듦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았기 때문에 강제추행 치상죄로 의율해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치상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죄를 모두 인정하고 그나마 최대한 감형을 해서 2년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의 교육 이수, 5년간의 취업 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만 봤었으면 구속은 충분히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는 그 시간에 내무실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고, 두 번째로는 그 시기 즈음에 내가 명찰뿐만 아니라 부대마크와 태극마크를 분실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범인식별 절차에서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 발생 당시에 피해자가 봤었던 명찰에 명확히 의뢰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증거가 충분해 보였죠.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은 보통 범인 식별 절차라는 것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진술한 인상착의와 유사한 사람들의 사진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범인 식별 절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목격자가 본 인상착의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할 것, 두 번째로는 용의자와 비슷한 다수의 사진을 동시에 제시할 것, 세 번째로는 그 사람들과 피해자의 사전 접촉을 차단할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과정과 결과를 문서나 사진으로 보존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인 식별 절차를 까다롭게 거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암시 효과 방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용의자 한 명의 사진만을 보여주게 되면 수사관이 보여주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구나 라는 심리적 압박과 암시를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외모의 사람들 다수를 동시에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왜곡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어떤 한 사람의 사진만을 보여주게 되면 이 사람이 용의자구나 라는 기억의 재구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범인 식별 절차를 거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그 요건에 따라서 여러 명의 사진을 보여주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를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한 증거 기록을 검토를 해보니 피해자는 최초에 용의자의 인상에 대해서 눈 밑에 광대 쪽에 2개의 뾰루지가 나 있었고 안경을 썼는지 모자를 썼는지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내가 올려다 봤기 때문에 나보다 키가 컸던 것은 명확하다 라고 진술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5장의 사진을 보니 용의자 1명을 비롯해서 용의자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 5명의 사진을 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진술을 한 것처럼 눈 밑에 뾰루지가 난 사람은 단 1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조차도 법정에 나와서는 안경 쓴 것을 기준으로 판별을 하였다라고 진술을 했고, 피해자가 안경을 썼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경을
법정을 쓴 사람으로 한정했냐는 저희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저희가 피해자를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역시나 안경을 썼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때 당시 그 느낌으로 이 사람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이다 라며 증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면시켰는데 피해자는 저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다. 특히나 지금은 머리가 길어서 더더욱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고 눈매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다라면서 횡설수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범인 식별 절차 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바로 이 명찰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실제 사건 전후에 명찰과 태극마크 그리고 부대마크를 분실을 했었고 후임을 통해서 이것을 재구매한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매한 내역 역시 재판부에 제출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그 당시에 가해자로부터 군복무 4개월 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 우리 의뢰인은 8개월 차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식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표를 달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의뢰인의 명찰을 도용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태아가 주장한 요지는 간단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범인 식별 절차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자의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두 번째로는 명찰 도용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범인 식별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의뢰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년 6개월이라는 실형과 성범죄자 딱지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형사재판에는 증거재판주의와 자백보강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거재판주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원칙이고요. 자백보강 법칙은 피고인의 자백이 유죄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보강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자백을 했는데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허위 자백으로 인한 오판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사실이 무엇인가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어떤 증거에 의해서 입증되었는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건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증거 자료들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면 저희 법무법인 태아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아의 최유준 대표 변호사였습니다.